먼저 하여튼 이런 그 기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았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. 이게 5개월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좀 크게 해보려고 이제 했는데 5개월이니까 몇 번 뭐 한 달에 이렇게 한두 번씩 만나고 해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힘들었습니다.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내분비라는 의사분들하고 또 보건대학원에 계시는 분들 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. 순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.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화학 물질이 한 10만 종 가까이 된다 그러고요. 그 중에 이제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게 한 1,500종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이거 시작한다고 안 그랬을 것 같은데 했습니다.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으로 뭐냐면 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외인성 화학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. 이 내분비 교란 물질 EDC에 대한 연구는 시작된 거는 이게 1960년대 이게 그 칼슨이라는 분이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그 저걸 책을 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우리가 쓰는 그 제초제나 이런 물질들이 결국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서 봄은 됐지만 꽃도 안 피고 새도 울지 않는 그런 위험이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환경 문제 위험성을 아주 알리신 그래서 환경 운동이 시작됐고요.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환경보호청이 이걸 계기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노출 사건들이 있었고 뭐 그 중에 일부는 영화화된 것도 있습니다. 뒤퐁사에서 이제 노출 사고는 영화화돼 가지고 다크 워터스라고 나오기도 했는데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한 그 컨셉이 처음 이제 제대로 그 자리를 잡은 거는 1991년에 윙스프레드 연구 그 회의에서 이제 됐습니다. 그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 윙스프레드에서는 뭐라 했냐면 케미칼 중에 호르몬 액티비티를 가진 것들을 이 당시 이제 엔도크라인 디스럽터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하자.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예를 들면 DDT나 PCB 같은 것과 다르게 대부분의 내분비 교란 물질이 레귤레이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이때 이 문제 제기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도 문제가 된다. 이게 뭐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농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발암성이라든지 또 뭐 돌연변이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 내분비의 교란 물질들은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도 문제가 된다.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허용 가능한 낮은 농도라는 범위도 없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피터스도 잘 더 생긴다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돌연변이나 뭐 발암성에 대해서는 그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이 엔도크라인 디스럽터에 대해서는 에 의한 말포메이션이나 펑셔널 데피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. 그래서 새로운 이걸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이제 처음에 역설했던 것이고요.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런 내분비 교란 물질에 대한 연구가 된 거는 2000년대 들어와서입니다. 그래서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2009년에 이제 여기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처음 냈고요. 2015년에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냈고 그 사이에 이제 유럽에서 앞서가서 유럽에서는 장난감에 포탈라이트 사용을 금지하고 젖병에서 비스포론 A 사용을 금지하는 이런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. 이 교란 물질 저도 이거 모르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이제 어려웠는데 뭐 교란 물질 되게 많습니다. 뭐 들어보신 것들 있을 텐데 비스페놀이라든지 프탈레이트 또 유기염속의 농약이라고 해서 이제 오가노클로라인 페스티사이드, 다이옥신, 또 난연질에서 플레임 리타던트 이런 것들이 그 다양한 종류의 내분비 교란 물질이 있는데 요 위에 이렇게 회색으로 그레이딩한 것들은 이제 몸에 잔류하지 않는 것들이고요. 요 밑에 것들은 잔류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노출돼서 뭔가 먹거나 막 섭취하게 되면 몸에 축적이 되는 거죠. 계속 축적이 되고 또 그게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그 동물이나 생선 이런 데서부터 계속 그 먹이 사슬로 해서 계속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내분비 교란 물질들이 다양한 노출원들이 존재하고 또 다양한 경로로 뭐 마시기도 하고
경구 섭취도 되고 피부 접촉 등으로 해서 노출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태아에도 영향을 주고요. 수유를 통해서 아이에게도 되는데 좀 심각하게 거론되는 거는 이 태아를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대로까지 영향이 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노출 현황을 보는 거는 대개 소변이나 혈액에서를 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내분비 결합물질 노출 수준을 잰 것들을 보면 주로 이제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연구에서 많이 했는데 이 비스페놀 A는 이제 규제가 되면서 약간씩 떨어지는데 반대로 그게 대체품인 비스페놀 F나 S라고 돼 있는 것들은 올라갑니다. 근데 이것들은 그러면 내분비 결합물질이 아니냐? 그건 아니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그 내분비 결합물질로 규제에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내분비 결합물질이라고 우리가 하려면은 이 작용 기전이 그러니까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거가 이제 확인돼야지만 내분비 결합물질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기 한 10개쯤 써놨습니다만 여기 다양한 그런 기작에 의해서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내분비 결합물질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 이제 임상 의사들이라서 특히 내분비하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잘 살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내분비 결합물질이 다양한 내분비 대사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. 그 전에는 뭐 여성 생식, 남성 생식 이런 데 관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비만, 당뇨하고도 관련이 있고요. 남성, 여성 생식 포함해서 그다음에 호르몬과 연관된 예를 들면 전립선암, 그다음에 브레인 디벨롭먼트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비만과 당뇨 관련돼서도 소아비만, 성인비만, 당뇨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알려졌는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 2007년에 그 경북의대의 이덕희 교수님이 이제 미국 CDC에서 자료를 가지고 내신 자료인데 요거 보시면 까만색이 그 혈액 속에 이런 퍼시스턴트 오가닉 폴루탄트라고 하는 이 내분비 결합 물질의 농도가 상위 10%인 사람하고 측정되지 않는 사람하고를 비교해 보면 당뇨병 발병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뭐 몇 배 차이, 뭐 몇십 퍼센트가 아니라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고요. 이 오른쪽은 더 이제 흥미로운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허리둘레 그러면 이게 배가 이제 비만하면 인슐린 저항성 있고 당뇨병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보시면 이게 허리둘레가 이게 제일 큰 쪽 터타일인데 허리둘레가 커도 혈액 속에 이 그 팝스 레벨이 낮은 경우는 별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지 않고요. 반대로 허리둘레가 작아도 혈액 속에 이 팝스 레벨이 높으면 굉장히 그 인슐린 저항성 리스크가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게 비만하다는 게 결국은 팻에 축적되어 있는 이런 잔류성 이런 환경 물질들이 영향을 주는 거다라는 굉장히 사실 제가 할 때 충격적인 자료였고요.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다이옥신 라이크 액티비티 이런 걸 해보면 당뇨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 이런 보고들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보고된 것들을 보면은 뭐 일부 그 내분비 결합 물질들은 비만을 일으킨다 그래서 오비소젠이라고 이제 붙이고요. 또 당뇨병을 유발한다 해서 다이비토젠, 또 카디오베스컬 디스럽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된 것들이 밝혀진 것들이 이제 보고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여성 생식은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, 자궁 내막증, 뭐 불임도 있고요, 성조숙증도 있고 남성 생식에서 정자의 운동성 저하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 내분비 암과도 관련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이 건강 영향을 되게 많이 조사를 해서 보고서가 본문이 한 90페이지 되는데 보고서의 부록이 한 70페이지 됩니다. 70% 전부 이 건강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한 거를 처음에 그 본문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부록으로 뺐는데 나중에 비율을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. 갑상선 기능 이상, 또 조산, 출생 체중 감소, 아이의 정신 발달 지수 저하, 주의력 결핍 이런 그 질환들을 다 일으킬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이게
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된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태아 때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뭐 한참 성인이 돼서 뭐가 병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다음에 엄마가 그 임신했을 때그 다이에틸 스틸베스테롤이라고 DES라는 걸 이제 그 복용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애가 나중에 청소년기가 돼가지고 이 질에 암이 생긴다. 한참 뒤잖아요.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아주 작은 농도로 노출된 것이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험적인 방법으로 밝히기가 쉽지가 않고 역학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지만 결과 상이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 여러 데이터 논문들을 보면 내분비 결합 물질 관련 사회적인 비용이 GDP 대비로 해서 추산해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 걸 보면 한 1 내지 2% 정도 된다.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. 법률 규제 현황은 뭐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내분비 결합 물질로 규제되고 중점 관리되는 물질은 17종밖에 되지 않습니다. 지금 현재는.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대개 100종 이상이 선정해서 평가하고 모니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세를 보면은 이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돼서 그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심이 되면 규제할 수 있는 법률들을 외국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성과 안전성 평가 기술에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보면 대부분 초창기에 했던 성호르몬 또 최근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 정도 평가하는 기술도 있고 그 이외에 내분비계에 대한 평가는 아주 제한적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하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물질이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. 국내 바이오모니터링 연구를 보면 주로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가 이제 제일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가 한 33종 정도 현재까지는 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고요. 요거를 이제 국내와 국외를 이제 비교해 보면 미국의 NINS나 캐나다, 유럽 등에서 보시면 대부분 명수나 이런 건 비슷한데 보시면 환경 유해 물질의 종류가 우리는 한 33종인데 400여 종, 259종 이런 식으로 훨씬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고요. 국립환경과학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가서 자문을 한번 해주셨는데 5기 지금 4기까지 하고 5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5기에서는 64종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100종까지 늘릴 예정이고 질환과의 관련성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모자라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 바이오 모니터링의 제한점이 이게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노출에 대한 정보는 그래도 꽤 있습니다.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 국립건보공단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잘 돼 있는 데도 많지 않거든요. 그다음에 사망 데이터, 암 자료,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 이런 것들이 전부 있는데 이게 전부 이렇게 조각조각 세그먼트 돼 있어가지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봐도 자기네가 그걸 이니시에이션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저희가 이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책 제안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분비 결합 물질의 측정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고, 그다음 노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뭐 집안의 공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필요하다. 그다음에 질병과 관련된 임상 검사의 다양성, 그다음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부처와 건강 및 질병 정보를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전향적인 국가 코호트 형태의 바이오모니터링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걸 말씀드렸고, 노출원과 노출 경로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.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아까 박성현 원장님이 그 사회 취약계층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 보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사실은 그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, 헬스 리터스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
이런 것들을 올려서 그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